간밤 뉴욕 증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기술주들 상승세로 3대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다른 품목 관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아닌 곳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면서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죠. 네. 지난 5월에 한 차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만 당시 이제 미국 영화계의 강한 반발로 최종 결정은 아니라며 물러섰던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영화에 대한 관세 의견을 갖다 개진하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영화 산업이 코로나19 그리고 할리우드 파업 등의 여파로 아직 회복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또한 무능한 주지사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또 지적하기도 했죠.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네. 트럼프 대통령과는 오랜 악연인데요. 그 주지사를 견제하는 차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100% 관세가 시행되게 되면은 대표 미국 OTT 넷플릭스에 편성되는 우리나라의 영화와 드라마도 타격이 클 듯합니다.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한 기준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였던 오징어 게임이나 또 전 세계 팬들이 주목하는 국내 드라마도 넷플릭스를 통한 유통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영화나 콘텐츠가 항구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누가 뭐래도 AI는 계속갑니다. 지난주 잠깐의 조정을 거친 뉴욕 증시는 다시 상승 궤도에 올라탔는데요.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AI 트레이드가 재점화하면서 기술주들이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장중 하락하던 다우지수는 0.15% 상승으로 양전에 성공했고요. 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6%, 0.48% 뛰었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AI의 파트너십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 정도 저물고 AI 업계의 막대한 자본 지출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다시 힘이 실리면서 주가는 2% 넘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582에서 $625로 상향 조정하고 최우선 매수 추천 종목으로 선정하면서 0.61% 올랐습니다. 반면에 아이폰 17 출시 모멘텀으로 상승하던 애플은 다시 투자 열기가 꺾이고 있는데요.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아이폰 17 시리즈의 배송 리드 타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와 오픈AI의 거래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오늘 2% 가까이 하락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오른 데는 AI 열풍뿐만 아니라 최근 견조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면서 금리 인하기에도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밤 공개된 8월 잠정 주택 판매 역시 깜짝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발표치는 전달 대비 4% 증가하면서 예상치 0.3%를 크게 상회했고요. 전년 대비로도 3.8%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정 주택 판매는 주택시장의 선행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몇 달 뒤 주택시장 전반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가들도 셧다운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전략가는 과거에도 셧다운 가능성은 지수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줬을 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고요.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는 투자자들은 셧다운보다는 연준의 금리 정책과 강력한 기업 실적, 또 활발한 AI 자본 지출 등 다른 동인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올해 총 몇 번의 인하가 있을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우선 연준 내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약화 위험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내린 것이 타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정책 계획은 여전히 긴축적이라면서 향후 금리를 또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에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추가 완화를 하더라도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마찬가지로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베스엠의 총재는 올해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점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통상 투자자들은 셧다운을 앞두고 안전자산인 채권에 몰리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2년물 금리가 0.02%포인트, 10년물 금리가 0.04%포인트 내렸습니다. 간밤 달러화 가치는 국채금리가 내림세를 보이고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했습니다. 일본은행 내 대표적인 비둘기로 알려져 있는 노부치 아키라 심의위원이 정책금리 조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고 밝히면서 밤사이 엔화가 크게 올랐는데요. 이에 달러 인덱스는 0.2% 내렸습니다. 금값은 이제 3,800달러도 뛰어넘어서면서 3,900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이로 인해서 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경우 연준의 금리 정책 향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맞물린 영향인데요. 금선물은 오늘 1.27%나 뛰어오르면서 온츠당 3,857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에서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6월 이후 최대 1일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에 원유 공급 과잉 우려가 떠오르자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3.45%, 3.51% 급락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축구 게임 피파 등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게임 개발사 일렉트로닉 아츠 EA가 비상장사로 전환합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 등으로 구성된 투자 컨소시엄에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총 거래 규모는 525억 달러, 우리 돈 73조 5천억 원으로 레버리지 바이아웃 방식의 M&A 중 월가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번 거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어피니 파트너스의 창업자인 제러드 쿠슈너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쿠슈너의 지원으로 수월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또 이번 EA 매각이 최근 침체된 게임 산업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코로나 이후 성장세가 크게 꺾였는데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덕분에 게임 개발이 쉬워졌고 신규 개발사들이 난립하면서 EA같이 잔뼈 굵은 업계 전통 강자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영국 최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뉴욕 증시에 입성합니다. 현재 ADR 형태로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를 직접 상장주로 대체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미국 연기금에 접근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앞세워 글로벌 빅파마들을 상대로 연일 압박에 나서는 가운데 나왔는데요.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의 500억 달러 투자 보따리와 함께 뉴욕 증시 직접 상장이라는 묘수까지 꺼내든 모습입니다. 여전히 런던 증시에도 남는다는 방침이지만 한때 시총 1위로 장을 떠받치던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의 새 둥지를 튼다는 소식에 최근 유럽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소니그룹이 금융자회사인 소니파이낸셜 그룹을 떼어내 재상장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화력을 몰아주기 위한 선택인데요. 최근 7년간 1조 9천억 엔에 달하는 묵친 돈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대표적인 귀멸의 칼날은 메가 히트작에 올라서며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글로벌 팬덤을 만든 K-팝 데몬 헌터스 제작에도 소니의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게임 엘든링 개발사와 일본을 대표하는 캐릭터 건담을 보유한 반다이 남코 홀딩스 등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종합상사가 되겠다는 야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덕분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뚫고 주가는 지난해 12월 2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서 올 들어서도 30%가량 오르며 도쿄 증시 시총 톱5에 들 만큼 훨훨 날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와 돈나머니,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 USDT 발행사 테더에 손을 뻗었습니다. 최근 지분 투자를 위한 초기 협상에 들어갔는데 그 규모만 200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상이 마무리되면 테더의 기업 가치는 현재 글로벌 비상장사 중 가장 몸집이 큰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뛰어넘는 5천억 달러에 달하게 되는데요. 소프트뱅크와 아크가 코인계 연준으로도 불리는 테더에 주목한 이유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이 있습니다.
테더가 발행하는 USDT의 시총은 약 1,720억 달러로 2위인 서클의 USDC를 2배 이상 앞지르고요. 8월 기준 미국 국채 보유 규모에서도 한국과 독일, 아랍에미리트를 앞지를 만큼 전통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쏘아 올린 전문직 비자 공이 각국의 인재 유치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번 사태를 주목하면서 틈새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 만든 이른바 K-비자 제도가 당장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비자는 중국 안팎의 유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 학문을 전공해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관련 전문 교육 및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발급되고요. 이를 통해 취업과 무관하게 입국과 단기 체류, 연구, 창업 활동까지도 가능해집니다. K비자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기존 12종의 비자보다 입국 횟수나 유효기간, 체류기간 측면에서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설명했는데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게 된 인도 현지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다가 관세 효과 없이도 역대 최대 판매량을 찍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글로벌 판매량은 2% 늘어난 84만 대를 돌파했는데요. 안방 판매는 두 자릿수나 줄었지만 해외 판매가 4% 늘어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미국 내 판매량이 20만 대 넘게 늘었는데 여전히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아직 관세 인하 효과는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15%로 내려왔고 반면 우리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의 격차가 더 벌어지진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네이버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편입 기대감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 합병 가능성이 제기됐고 네이버는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 주식 거래 등과 함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추후 세부 내용이 결정되면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합병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한편 관련주들은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면 우리기술투자가 대표적으로 22% 넘는 상승폭 보였고 한화투자증권도 17%, 주인공인 네이버는 7.99% 오르면서 시총 상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S인베스트먼트도 4%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여파로 전산망 장애가 이어지면서 보안 및 데이터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리튬 배터리 이전 작업 중 불이 나면서 전산 장비 740대, 배터리 384대가 전소됐고 국가 핵심 전산망이 마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돼서 각 부처의 긴급 복구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화재 사태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확산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관련주들 상승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안주 살펴보시면 어제 파이오링크의 경우에는 상한가, 지니언스도 16% 넘는 상승폭을 보였고 소프트캐프도 12%, T사이언티픽 11% 넘는 두 자릿수대 상승폭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네시온도 9%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증권주가 정책 모멘텀에서 비롯된 증시 활성화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1, 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서 9월 정기국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코스피 5,000포인트를 목표로 삼은 상황에서 이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며 증권사들의 수혜를 기대하는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증시 가치가 재평가받아 거래 대금이 늘면 증권사 수수료와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주들 어제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대표적으로 앞서 짚었던 한화투자증권도 17%대 오름세 보였고 이 밖에도 미래에셋증권 7%, 상상인증권도 3.59% 올랐고 마지막으로 한국금융지주도 3.17%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최근 유리기판을 준비 중인 제조사와 접촉해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을 타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유리기판 기술을 소개받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계약이나 기술 협력안을 확정하진 않았습니다만 큰 틀에서 관심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대비 휨 현상이 적고 미세회로 구현이 용이해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부상 중인 제품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여 반도체 및 AI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텔, AMD, 삼성전자, 아마존, 브로드컴 등이 유리기판을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관련주들 마감 상황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JNTC 8.24%, 필옵틱스도 7.33% 올랐고 YC캠 5.9%, 한빛레이저까지 5.88%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급락 뒤 빠른 되돌림이 나타났는데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는 환율이 1,400원 선을 하회하면서 부담을 덜어줬지만 야간 거래에선 다시 1,400원 선을 웃돌며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개장 전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1.3% 올라 3,400선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3,431포인트에 마감됐고 코스닥도 1.4% 가까이 상승하며 84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미국의 PCE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한 점, 한미 환율 협상 관련 소식에 따른 안도감, 여기에 급락 뒤 반발 매수세까지 유입된 결과입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는 바로 기조를 바꿨습니다. 코스피에서 쌍끌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이 4,500억 원 가까운 사자세를 나타냈고 기관도 3,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7,476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 동반 사자세였습니다. 외국인이 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 1,35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1,9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면 HD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종목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특히 개별 호재에 반응한 대형주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건 시총 10위에 자리한 네이버입니다.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7% 상승했고요. 더불어 시총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디램 가격 급등 소식에 1%, 3% 넘게 뛰었습니다. 또 정책 기대감 속에 KB금융도 2.6%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9개 종목이 상승을 키면서 마감했는데요. 특히 시총 1위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4% 넘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 도로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정유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3원 70전 급락해서 1,398원 7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의 환율 협상 보도에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또 분기 말을 앞두고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증가한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율 이내 다시 1,4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 셧다운 가능성에 경기 우려가 촉발되며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야간 거래에서는 1,400원에 마감을 했고 NDF에서 오늘 새벽 6시 기준 달러원 1개월물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오늘 외환시장 장중의 변동성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이 흐름이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 주식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실 텐데요. 우선 과거의 추석 연휴 이후에 코스피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코스피 수익률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 동안 디스플레이와 에너지,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종은
상승폭을 키웠었고 소매와 기계, 철강 등의 업종은 하락폭이 컸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점검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럼 추석 이후에 코스피는 어떨까? 이번엔 증권가 별로 뷰가 좀 다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10월 코스피 하단을 각각 3,200, 3,150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놓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땐 코스피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에 변동성이 큰 환율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증권가에서는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배당을 많이 하고 주가 순 자산 비율이 낮은 고배당 저 PBR 쪽으로 눈을 돌리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고배당 저 PBR 주요 종목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을 앞두고 우리 시장에도 부담감이 클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일본은행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요약본과 중국의 9월 주가통계경 차이신 PMI, 그리고 밤에 나올 미국의 8월 구인이직 보고서 등 경제 지표들 확인하시고요. 인공지능 페스타가 개최되니 AI 테마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지주사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더더 센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을 밝힌 영향이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에도 AI 테마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 AI 테마들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까지 프리마켓에서 모두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1%가량 상승하며 거래가 85,000원, SK하이닉스가 1.4% 강세로 35만 4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권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2% 가까이 오르며 106만 1,000원대에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5위권까지도 확인하시죠. 에코프로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상승세입니다. 알테오젠 강보합권으로 거래가 46만 6,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입니다. 11만 5,500원. 이런 가운데 펩트론 1% 넘게 상승하며 29만 2,5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약보합으로 48,35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프리마켓에선 반등합니다. 1.4% 상승하며 3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빠른 되돌림이 나타난 시장, 다만 환율이 크게 출렁이고 있고 긴 추석 연휴도 점점 다가와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처럼 AI 섹터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 셧다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좀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올 경기 지표들도 안 나오게 되죠. 예. 네. 지금 뭐 펜스 부통령은 지금 뭐 셧다운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거 네. 보니까 분위기가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쪽에 의회 지도자들하고 만나봐야 별로
합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일단 되고 나서 이 셧다운이 얼마 만에 풀리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역대 최장 기간 셧다운이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35일. 35일. 예. 그래서 어제 뭐 시장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빅스가 조금 오르더라고요. 빅스가, 그러니 이제 변동. 시장도 예. 어느 정도 변동성에 대비하는 양상이고 또 유가가 뭐 갑자기 또 한 3% 빠지는 거 보니까 맞아요. 요즘 시장마다 예. 뭐 일단 이유 따지기 전에 강하게 네. 트레이딩 세력들이 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한번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기다가 아까 오프닝에서 했습니다만, 야 영화까지 관세를 때린다. 예. 뭐 구체적인 방법론에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가구 얘기하더니만 네. 거기다가 뭐 욕조 뭐 이런 등등. 아, 뭐 욕조, 그다음에 이제 뭐 주방 이런 수납장 이런 쪽에 예. 관세 부과한다.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죠? 앞으로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로지 미국만 생각하는 거죠. 미국의 제조업이든 미국의 산업을 다시 살리겠다. 그게 그 실질적으로 그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약간 뭐 어떤 저기 정치적인 지향점은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 관세 정책을 휘두르면서도 그 안에 그거는 있는데 지금도 보니 뭐 미국의 시카고나 포틀랜드 같은데 이런데 지금 이제 IC 그 이민 정책 관련해서 추방하고 하는 것 담당하는 그쪽 뭐 보호한다는 이유로 군병력이 투입되고 미국도 참 어수선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오랜만에 저희 모셨습니다. 이름이 예쁜 우리 패널분 나오셨습니다. 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제는 남자분으로 다들 많이 알고 계셨길 바랍니다. 네, 저희 예전에 네.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다가 딱 앉으셔가지고 네. 여자 방송 사고 난 줄 아셨고. 예 다른 분이 오셨나 예전에 되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늘 참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 저 뭡니까 우직하게 그냥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했어도 하이닉스 금년에 네. 그거 갖다 풀로 네. 시세 안 들어보고 계속 갖고 계셨으면 하이닉스가 금년에 더블 났더만요. 더블 났죠. 네. 삼성전자 한 80% 이상 났고 그렇죠. 네. 네. 대단한 장은 섰습니다. 뭐 역대급 장이죠. 올해 지금 코스피가 그래요, 진짜. 40% 이상 오른 게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거의 뭐 손에 꼽혔으니까 예. 그만큼 셌던 거죠. 센 장은 맞아요. 센 장은 맞고 저는 뭐 아직도 그 센 그 기세 기운은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기운은 여전하다. 네, 그래서 4분기 이제 뭐 남은 3개월 동안에 뭐 지금 1, 3분기 동안 40% 올랐으니까 남은 4분기는 조금 빠져도 괜찮지 않겠나 이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 4분기에도 저희는 이제 그 수익을 낼 만한 그 룸은 남아 있다,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 시장 잘 봐요. 나 시장에서 오래 좀 있었어요. 나 네. 그리고 저 똑똑해요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돈이 안 되더라고요. 아, 매크로 지표 보고 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네, 이제 과거 데이터 이런 거 맞습니다. 자꾸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장을 자꾸 잘 안 놓치고. 맞죠. 과거 데이터랑 확실히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예. 그 환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환율이 지금 막 1,400원대에 넘나들고 있는데 예. 뭐 3, 4년 전만 해도 1,400원대 가면은 대한민국 망한다. 그렇죠. 한국 이제 그 예. 대인버스 장이다. 이런 인버스. 식의 분위기가 조성이 될 법한데 예.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증시의 맥락이나 데이터를 바라보는 그 해석과 시각의 틀이 변한 것 같다.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우리가 2020년, 21년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막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을 때 그때 좀 이렇게 뭡니까 뭐 무지성 매수라는 용어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막 사는 일단 사고 보는. 그때도 경제 지표 보면은 지금 뭐 국가가 셧다운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업자가 급증하고 네. 있는데 주식시장 저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예.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예. 전체적인 유동성의 힘들이 계속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이른바 무지성 매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한참 더 랠리는 펼쳐졌고 네. 결국 2021년 여름 가서 결국 이제 뚝 부러지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지금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자꾸 막 무지성 매수라고 하기는 이제 바로 이제 역공이 들어오더라고요. 너 못 벌었구나. 너 주식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너 그런 코인 이야기 많이 나오면 없구나. 이것도 살짝 불안한 신호이긴 한데 약간
그 무지성 매수 세력 측에서 약간 조롱의 밈들이 나오면 이게 또 불안의 신호이긴 하지만 예. 뭐 그래도 아직은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아직은 있어요. 그래요. 또 여기저기서 시황에서나 무슨 뭐 설명하는 가운데 네. 이번은 다르다. 뭐 this time is different 네, 맞죠. 얘기가 자꾸 나오면 그것도 불길한 징조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맞습니다. AI는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뭐 중간에 한 예. 번씩 뭐 고난들은 있었는데 계속 그쪽에서는 그 재료라고 하죠. 네. 숫자나 이제 그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코스피가 엄청나게 랠리를 했는데 이거 미국 AI 도움 없었으면 저는 못 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뭐 브로드컴이나 예. 오라클이나 마이크론 이런 AI 관련된 반도체주들이 줄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그렇죠. 여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의구심들을 덜어줬고 네. 저는 앞으로도 저는 그 국면들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버블 논란과는 계속 마주해야 되겠지만 네. 버블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셈법을 하는 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중반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네. AI 관련주 해서 여전히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가 어제 보니까 열일했더만요. 지수들. 네, 맞습니다. 네. 2% 정도 올리고 그렇게 네, 해서 올라가고. 그나마 다우도 이렇게 하락 종목이 많은 그 다우 와중에도 엔비디아 덕에 이제 지수가 오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AI 관련해서도 여전히 그러면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죠. 네. 이쪽으로 계속 그냥 뭐 주도주 형성을 한다고 보세요? 그렇게 보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매력적인 주도주로서의 그 유망 후보군이기는 한데 네. 여기는 아직 수익성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성들이 많고 예. 오히려 하드웨어 업체들은 이제 그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위쪽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수주나 주문들 이거의 그 견조한 수요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논란이 되는 거는 그렇게 캐펙스 투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돈이 나오겠냐, 수익성 유지할 수 예, 있겠냐, 예. 여기에 대한 우려인데 저희가 뭐 돈 나올 구멍들은 돈 나올 때에는 계속 있다라는 것들 9월 달에 AI 업체들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예. 내년도 전망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AI 업체들의 수익성 우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내년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내년도에 분명히 뭐 M7 업체들, M7 내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26년도뿐만이 아니라 27년도 거에 대한 그 캐펙스랑 또 매출액 가이던스를 줄줄이 제시할 텐데 그 가이던스가 플랫하게 나오거나 혹은 하향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정말 이제 AI주들도 포지션 변화를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예전 같으면은 뭐 네이버나 무슨 뭐 유튜브로 검색하든가 일단은 뭐 챗GPT 아니면 뭐 제미나이 그쵸. 뭐 퍼플렉스티로 일단 들어가면 네, 정리가 너무 잘 되니까. 네, 네. 근데 좀 미안해요. 어씨. 우리 제작진들이 저 AI 활용한다니까 오고리면서 완전 아주 영감 취급을 해요 보면. 왜냐면 소장님 입에서 챗 GPT 나오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 퍼플렉시티까지 얘기 나오니까 지금 그만큼 이제 이게 대중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대중화가 된다라는 건 달리 말해서 그 전체적인 이제 매출의 그 그로스가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역할들이니까. 네. 그런데 저는 쓰면서 미안한 거예요. 네. 얘들 땅 파서 장사하나. 그렇죠. 오씨. 아직은 수익이 잘 안 나오고 있죠. 오픈 무료 AI 같은 버전인데. 경우도.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오픈 AI 1,000억 달러 투자한 거 가지고서 이거 돌맞게 하는 거다. 이거 예전에 닷컴 글쎄, 버블 때도 글쎄. 유행했던 거다. 예, 이런 예. 식의 비판들이 있는데 지금 오픈 AI 쪽 같은 이런 그 오픈 AI를 빼고 대부분 업체들, 그러니까 AI 쪽의 밸류 체인들은 다 돈을 벌고 있는 이 환경이 과거에 저희가 닷컴 버블 때와 다른 그 근본적인 차별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맨날 밸류에이션 비싸다 이거 네. 빠져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결국 그 밸류에이션 부담들을 상쇄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뒷받침이 되니까 저희가 이 정도까지 지수 레벨에 오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앞서 AI 아직은 하드웨어 쪽을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있고 이제 예. 그 2군 진영인 뭐 브로드컴도 브로드- 있을 거예요. 그 예. 브로드컴이 이제 1.5군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오라클도 있을 네. 거고 이 AI 밸류체인 쪽들로 저희 하드웨어 밸류체인 쪽들로는 계속 몸을 담고 가야 된다.
비중을 싣고 가야 된다. 비중을.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소프트웨어 쪽, 뭐 팔란티어 테크라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는 이것도 좋은 주식이죠. 예, 그리고 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긴 올라갔었는데 지금 미국 증시 전반에 걸쳐서 보면은 그냥 파월 의장의 그 고평가 발언 이걸로 인해서 좀 발목이 잡힌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고밸류에이션, 그 고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AI 업체 내에서도 팔란티어나 그 다른 여타 업체들처럼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거의 최상단 뚫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주식들 네. 있잖아요. 그 주식들은 그냥 단기 차익 실현 압력들에 중간중간 노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여기는 이제 아직 실적을 발표하려면은 저희가 10월 말 이후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뭐 AI 하드웨어 업종들로 저희가 그 비중을 더 무게중심을 두고 가는 게 맞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한영구님도 요즘 다니시면서 환율 관련해서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네네. 지금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환율 관련해서 질문 오면. 그냥 그 1,450원 정도만 안 넘으면은 그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개인 그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안 넘으면은 뭐 증시 전반이나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그렇게 크진 않다. 이 생각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환율이랑 증시와의 관계도 많이 바뀐 게 네. 예전에는 환율 상승, 네. 달러원 환율 상승하면 주식시장은 빠지고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면 주식시장 올라간다. 네. 외국인도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한다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이었는데 예. 그 공식이 지난 2, 3년간 많이 변했죠. 예. 왜냐하면은 그 서학개미분들 보시면은 미국 증시 엄청 사러 가고 네. 있잖아요. 예. 저희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미국 증시에 대한 구조적인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달러 자체에 대해서 수요 확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이게 환율 상승의 근본적인 좀 발판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고환율 이러는데 1,300원에서 1,400원대 초반의 이 고환율은 뭐 주식시장에서도 그냥 그 노멀한 그 수준의 고환율, 감당 가능한 수준의 고환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연초에 달러원 환율이 1,288원에 시작해서 그게 그달 작년 7월까지 1,380원대까지 네. 100원이 올랐어요. 예. 그때 저희가 이 환율 데이터를 가지고서 증시를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해 보면은 직관적으로 외국인 팔고 나갔고 주식시장 빠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예. 당시 때 코스피 주가 10% 이상 상승했고 외국인도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25조 정도 샀죠. 예. 이것도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던 환율과 증시 간의 공식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미국 경기는 지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경기 생각보다는 좋다, 분주하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3분기 뭐 GDP 성장력 예. 그 성장 예상치 보니까 3.7%대 9%대 네. 나오고 뭐 전체적으로 고용을 빼고는 나머지 지표들은 견조하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은 뭐 저희가 이제 침체를 논할 단계는 네. 아니다. 이게 또 저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준 금리 그러게요. 올해 이제 뭐 이번에 9월에 내리고 얼마 못 내리는 이제 안 내리는 거 아니야? 이 우려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9월 FOMC 때나 그 전에 파월 의장 발언을 보면은 지금 뭐 물가 측면이나 여타 그 지표들보다는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 네. 지금 고용 지표는 둔화가 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더 둔화가 되면은 저희가 과거의 고용 그 특성상 보면은 과거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때 고용 지표의 현황을 보면은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 뭐 점진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네.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갑작스러운 실업률 급증, 그로 인한 고용 시장의 급격한 냉각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이번에 9월 달에 단행을 했고 앞으로도 그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고용 시장 하방 위험에 주목을 하면서 저는 금리 인하를 2번 더 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경제 지표가 양호한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이거는 흔히 많이들 뭐 들으셨겠지만 선제적 예. 예방적인 금리 인하 과거의 예방적인 금리 인하는 증시에 좋았던 경험들 이게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에
주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이제 미 연방정부 셧다운되게 되면 당장 주말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계국에서 발표하는 지표들, 네.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안 되고 그 이전에 이제 민간기관에서 발표되는 뭐 조이토 네. 구직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ADP 이쪽은 이제 발표가 되는 네. 거고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용 시장이 약간 걱정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거 약간 혼란은 올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뭐 ADP보다 졸트보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농업 그렇죠. 고용, BLS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인데 이거 발표 지연이 되면은 시장 입장에서도 혼선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예. 저는 뭐 단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셧다운은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라는 거. 아까도 맞아요.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그 셧다운 최장 기간이 트럼프 예. 때 34일이고 예.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8일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1976년 이후에 미국의 셧다운이 총 22차례, 22차례 네. 있었는데 그때 평균 셧다운 기간이 8일이었고 동시에 더 주목해야 되는 거. 그 셧다운 기간 동안에 S&P 500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0.5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요. 태클을 걸고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과거 데이터는 오케이. 근데 아까 네. 지금 방금 저희가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은 고용 지표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상황 속에서 고용이 지금 발표가 안 되면은 이거 시장 혼란 더 키울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인데 네. 이것도 2013년도 사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2013년도 10월 1일부터 1월 17일 그 10월 17일까지 총 17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해가지고 그때도 고용이랑 뭐 CPI라 이런 지표 발표들 줄줄이 안 됐습니다. 예. 그때 증시가 난리 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었어요. 이 17일 동안의 S&P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3%대 나왔습니다. 네, 플러스. 네 플러스 3%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셧다운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뭐 증시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을지언정 이게 증시 방향성을 막 부러뜨리고 연준의 인하 전망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정도까지의 파급 효과는 나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고용 지표 발표가 좀 지연되거나 안 될 수가 있어서 이제 네. 좀 우려스럽다 하는 건데 그걸 떠나서 네. 고용 지표가 시장이 그러면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네. 또 일자리 창출 개수가 줄어들고 예상보다 적고 하는 이걸 원하나요? 아니면은 실업률도 개선되고 낮아지고 네. 일자리가 많이 늘고 이걸 원하나요? 뭐 이거 지금은 뭐 냉정한 시각이긴 하지만 그 인류애적인 관점 말고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류애적인 관점. 네. 지표가 좀 잘 안 나와야지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네. 고용 시장이 좀 망가지고 실업률이 늘어나야지 이거 봐라 연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신규 고용이 잘 나오고 실업률이 내려가면은 그냥 저희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연준이 금리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증시에는 좀 찬물을 끼얹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업률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풍부하고 이것이 좋다 하는 것은 인류애적인 관점이고 네, 맞습니다. 고용 지표가 망가져서 네. 연준이 금리 낮춰주고 돈 풀고 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야 하는 건 무슨 관점입니까? 그건? 그냥 뭐 자본주의적 투자자적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또 이제 그 경제방송, 투자방송이니까 이런 쪽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여유도 잘 없는 좀처럼 뭐 주식 투자 같은 거는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가운데에 맞습니다. 네. 그 양극화 같은 경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뭐 중기적으로 안고 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AI 쪽을 이제 포트에 담으면서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느 쪽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괜찮은 업종들 많죠. 반도체, 반도체. 그 레거시, 그 HBM, 조선방산, 예. 뭐 조선방산도. 전력기기, 은행, 증권, 뭐 바이오, 그다음에 인터넷 전력, 되게 은행, 많잖아요. 은행, 바이오. 네. 예. 지금 좋아지고 유망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종합해 보면은 코스피를 사도 무방하죠. 아, 근데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길 원하는 게 그들의 주된 목적임을 감안했을 때 압축해서 가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예. 근데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도주는 AI 관련된 반도체주들이니까 네. 국내에서도 반도체주는 내 포트의 50% 이상은 가져가는 게 맞고 어. 그동안에 이제 포트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조선방산,
전력기기 이들 업체들도 여전히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되지만 일부는 좀 줄여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죠. 조선 방산 네, 전력기기는 비중은 그들 왜 세계 합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그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거를 완전히 중립 이하로 저희가 뭐 언더웨이시라고 하죠. 그렇게 덜어내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래도 중립 이상으로 가져가는데 네. 뭐 사람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조방원전 이렇게 4개가 우리나라 메인 주도주였잖아요. 몇 개월 전. 조방원 그리고 전은 뭐죠? 전력기기. 전력기기. 예, 이게 그 최근 뭐 수개월간의 국내 증시의 메인 주도주였잖아요. 네. 이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포트의 70에서 80% 정도는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비중의 총합을 50% 이하로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선 최근에 또 비만 치료제 쪽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어제 보니까 이제 그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맞죠. 경구용 일상 공개하자마자 상한가 가고 나중에는 이제 좀 상한가 풀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네. 상한가 지켰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급등 폭등은 했죠. 했고 네. 뭐 최근에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엄청 핫해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는 올해 내내 좋았죠. 사실상의 코스닥 쪽의 바이오주들은 굉장히 좋았었고 예. 지금 바이오주 내에서 소외를 됐던 게 코스피의 바이오주들인데 네. 이 저는 지금은 이 코스피의 바이오주들도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코스피네 바이오주. 바이오주. 여기는 그 바이오라고 하기에는 밸류에이션도 예전보다는 부담들이 덜하고 사람들이 잘 안 쳐다봐요. 아무리 바이오 사세요라고 하더라도 지금 바이오 쪽에 대해서 전망들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많습니다. 예. 이 말은 저희가 흔히 말해 수급이 비어 있는 업종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씩 수급을 채워주면은 그 수급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탄력들은 다른 업종들보다 더 좋은 상태다라는 관점들이 있고 4분기로 갈수록 바이오 쪽 그 전반에 걸쳐서 제약 바이오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회라던가 네. 또 기술 이전 관련된 그 사안들 이것들이 계속 4분기 내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저는 뭐 금리나 수혜주라는 이 매크로적인 관점 말고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업종 고유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코스피나 바이오주들 저는 지금 봐도 수익률의 기회는 생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종목을 언급하기가 겁이 납니다. 저 요즘 뭐 SBS 비즈 저기 머리쇼 저희 아들 세력인가 그거 이 소리 나올 정도로 어제는 또 우리 하모니 시간에 네. 한영희 수석이 나와가지고 네. 뭐 설명하다가 시간 한 2, 3분 덜 채우고 막 갔어요. 일동제약 저거 가겠다고. 간다고 왔는데. 근데 통상 저기가 보통 1상, 2상은 다들 이렇게 무난하게 가던데 늘 이렇게 허들이 3상이더라고요. 네. 3상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는 뭐 저도 그 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 아니 뭐 자세히 드리기 네네. 어렵지만 아마도 갈수록 그 기준이 높아지니까. 기준이 통과 높아졌어. 기준이니까. 예.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항상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3상 통과됐을 때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대감과 더 많은 베팅들을 하고 있는 게 바이오주의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만큼 바이오주는 기대 수익도 크지만 기대 손실도 큰 변동성이 큰 주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좀 간이 좀 커야 바이오를 손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소장님 스타일은 아니죠. 아유 참. 네. 소장님은 딱 이제 좀 펀더멘털 뒷받침되고. 제가 또 뭐 바이오 하면 또 인이에서 할 건데 뭐 저 새가슴이라면서 그런 건 아니.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당신이 뭐 챗GPT 정도는 알지 이런 분위기였어 아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곧 동시효과인데 네. 미리 짧게 한번 한영원이 오늘 한번 갑을 한번 외국인 어제처럼 또 미친 듯이 살까요? 오늘은 조금 팔지 않을까. 외국인데. 왜? 왜? 어제는 왜 사고 오늘은 왜 팔아요? 그들도 단기 수급 플레이는 하겠죠. 그리고 저는 왜냐하면은 그 과거 데이터를 또 참고를 해보면은 네. 연휴 전에 이 직전 그 주간에는 외국인들 수급은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미친 듯이 살 거 금요일 날은 왜 미친 듯이 팔았대요? 걔들? 저도 그거 한번 자꾸 물어보고 싶네요. 아마도 그들도 역시나 그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코스피 불장을 만들어냈던 게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온전히 기인을 했고 이들도 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단기적인 노이즈성 재료들 그 단기 조정의 재료들이 있을 때 이때 그냥 일단 그동안 벌어놨던 거 일부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익 실현해서 만든 현금으로 그 다음날 장 대응하는
그런 플레이를 저는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게임주 움직일까요? 보니까 뭐 외신에 온통 일렉트로닉 아츠 EA 그러면서 네. 성공적인 LBO였네 뭐 어쩌네 이러고 있던데.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게임 섹터라고 하더라도 다들 저마다 이제 개인 사업자 느낌이잖아요. 네. 게임주 보통 다른 섹터들은 한 섹터 좋으면 그 섹터 내 종목들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한데 얘들은 게임 같은 각각의 경우는 그게 개별 신작이나 맞아요. 기존의 그 게임들의 그 순위 여기 변화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달라지니까 뭐 이거는 우리나라 게임주들에게는 뭐 그렇게 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428, 코스닥도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844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에서는 84,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는 0.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4만 7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호가는 35만 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가 101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4,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이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1만 4,800원. 네이버입니다. 최근에 두나무 계열사로 편입한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도 지금 호가에서는 움직임 좋아 보입니다. 28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지금 예상 체결가 17만 9,1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6만 4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펩트론 지금 호가 28만 7,500원이고 파마리서치가 2.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만 4천 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오늘 2.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1만 3,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가운데 ABL바이오, HLB 각각 호가는 9만 3,900원, 3만 8,900원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보합권 예상되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장중에 또 변동성도 있고 또 막상 또 개장하고 나면 움직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글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제 오늘이 그러고 보니 9월 말일이구나. 네. 지수는 조금 예쁘게 만들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뭐 용어를 이제 표방하면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또 이제 연휴랑 맞물려 있으니까 네. 이게 또 애매하죠.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오늘까지 주식을 팔아야지 팔아야 저희가 목요일날 뭐, 추석 때 쓸 돈 마련할 수 있고 네. 그거 가지고서 이제 추석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 네. 수요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그냥 이번 주는 그냥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다. 비포장 이렇게. 도로를 달리고 승차감들은 조금 불편한데 있다. 네. 그래도 저희가 그 비포장 도로에서 유턴하거나 네. 하차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좀 더 중기적으로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뭐 상방에 대한 추세들은 저는 변하지 않았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방에 대한 추세는. 아니 요즘 보면은 왜 어떤 이슈 때문에 막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니 보니까 오늘은 지금 마리화나 관련주가 호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마리화나가? 예, 왜요? 의료용 마리화나.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뉴스에서 이제 네.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틸레이 브랜즈, 캐노피 그로스, 틸레이 브랜즈가 60% 급등을 했는데 하루에 60%? 예, 그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SNS에다가 그 노인들이 이제 나이 들면서 이렇게 어떤 통증이 많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의료용 마리화나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메디케어 제품 네네.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관련 영상을 올렸단 어, 말이죠. 예, 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렇게 주도주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테마 쪽으로도 막 수급이 쏠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나는 테마 내에서도 정말 소형 테마가 아닌가. 맞아요. 선수들만 네. 노릴 수 있는 주식인 것 같아서 우리가 뭐 마리아나 관련주라 할 만한 게 있나요, 국내에? 그렇게 아, 딱 오성 첨단 소재, 뭐 화일약품 이런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료용 마리화나 쪽이긴 한데, 예. 바이오 거의 주소. AI급이죠. 네. 바로 나와요. 아니, 진행이 저도 아니라 패널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찾아본 거예요. 제가 워낙 관심이 많아서 찾아본 거예요. 예.
약간 투자자 네. 입장에서. 네. 그만큼 뭐 그 대형주들 내에서도 업종 순환매가 심하면 네, 소형주는 맞아요. 더 격하게 돌아가는 게 주식시장의 특성이니까 오늘도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지수보다는 탑다운에서 내려오는 지수보다는 바텀업에서 이제 종목들 간의 재료 가지고서 맞아요. 매매를 활발히 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이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또 뭐 관세 협상 관련해서 뭐 얘기하는 게 네. 줄어들어 버렸는데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 그렇다면 지금 일본산, 뭐 유럽산 다 자동차들 15% 관세인데 네. 우리는 여전히 25%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 지금 또 자동차주들도 안 움직여요.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여기는 것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마냥 안 움직이죠 바닥에서. 예, 이거 뭐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 이걸 마냥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갈아타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갈아타면 그때 돼서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네, 지금 갈아타기에는 조금 그렇죠. 맞아요. 그 내가 팔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맞아요. 것처럼 지금은 조금 팔기가 애매한 시점이라는 게 이렇게 뭐 심리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주들 지금 그 배당 수익률이 5에서 6% 정도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들고 가서 그냥 연말로만 넘어가면 배당은 잘 주네. 배당은 잘 주고 어. 저는 여기가 주가 그 더 나빠지기 어려운 주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세 협상이 그 명문화, 그러니까 이 관세 인하가 지금 계속 지연이 되면서 자동차주들의 3분기나 내년도까지의 이익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변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말은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는 그 순간 그 10%포인트에 해당되는 그 비용만큼은 바로 이익 전망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도 악재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촉매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상으로도 저는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이 생각하는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변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예. 봤을 네. 때 뭐 지금 잘 나가는 그 이슈, 좋은 이슈들이 이제 상황이 뒤바뀌는 뒤바뀌는. 그건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아 오히려. 연준에 이제 10월달에 금리 인하도 못 하고 예. 연준의 인하 전망들이 완전히 철회되면은 미국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네. 그게 증시에 뭐 쇼크를 줄 소지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또 행보겠죠. 예. 트럼프가 또 우리나라 대미 투자 관련해서 절대 뭐 그 통화 사프 없고 무조건 일시불 납입을 해라. 이런 식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를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한테는 또 발목을 제대로 잡힐 수 있게 그렇죠. 만드는 지금 현재 외환 요인이 보유고의 되지 않을까. 85%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그렇죠. 예. 이게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 예, 85%를 일시불로 납입하는 게.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에 뭐 환율 협상 관련해서 내용 발표한다라고 할 텐데 그 안에 이제 뭐 대미 투자 재원 조달 방식이라던가 또 외환 그 통화 스와프 관련된 사안들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그거를 저는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410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 네. 지금 다시 1,400원 이하로 지금 그 하향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를 미뤄 보면은 외환 시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이번에 그 대미 투자 관련된 논란이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을 거다. 이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환율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예전 같았으면 이 1,400원 하면은 진짜 다들 후달후달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지금 148, 149 네. 거의 150에 육박하다 보니 엔화 환전할 때 보면 별로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예전에 100엔당 1,000원 이상에서 막 환전하다가 맞습니다. 지금도 뭐 940원, 뭐 930원 이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이제 일본 여행 여전히 네. 제 1순위잖아요. 근데 딴 거 보면은 유로만 해도 우리가 익숙했던 게 한 1,280, 1,300원입니다. 이거 유로 환전할 네. 때. 얘 지금 1,640이에요. 맞죠. 유로가. 위안 바꿀 때 우리가 익숙했던 게 한 위안이 160이나 170원이면 됐는데 네. 얘 지금 196, 200입니다. 하다못해 태국 갈라 해도 바트도 한 32, 33원인데 1바트가 얘 지금 44바트네요. 우리 워낙 많이 약해졌어요, 생각보다. 약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약해진 게 한국의 뭐 그 구조적인 뭐 저성장 이런 좀 우려들도 반영이 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외환 보유액이나 한국의 대외 순자산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났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 한국인들의 얘기 저희 개장하고 조금 네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9월 3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했습니다만 폭 자체는 다소 좀 제한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 여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경계감, 뭔가 좀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공포와 기대가 좀 혼재된 양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까지 맞물리면서 상승폭 자체는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만 기술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 어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자, 오늘 출발 지수 또 수급은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보합권이네요. 코스피가 3,434, 코스닥은 848.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 올라갑니다. 84,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 올라갑니다. 35만 2,500원. LG 에너지솔루션 떨어지네요. 34만 9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99만 7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9% 상승합니다. 106만 9천 원이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갑니다. 66,900원. 그리고 KB금융 하락합니다. 11만 4,700원. 네이버가 0.5% 상승합니다. 27만 6천 원이고요. 27만 5,750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은 떨어집니다. 4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8% 하락합니다. 지금 46만 2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6% 떨어지네요. 11만 4,900원. 에코프로도 하락합니다. 4만 8,050원. 페트론이 1% 상승합니다. 29만 3,5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도 올라갑니다. 58만 9천 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0.7% 상승합니다. 14만 3,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라갑니다. 3,000당장은 좀 떨어지네요. 21만 8천 원. ABL바이오 9만 3,100원. HLB가 1%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나 관련주 흐름 좋습니다. 지금 오성첨단 소재가 7% 강세입니다. 1,739원, 44원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화일약품도 4%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바이오도 6% 올라갑니다. 2,420원, 한국BNC도 상승세고요. 에머리지 13% 급등합니다만 동전주죠. 좀 이런 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테마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노인들의 그런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이제 의료용 마리아나가 메디케어 적용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영상을 올리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이제 CXL 조선주, CXL 쪽에서는 지금 네오셈이 3.6% 상승합니다. 1060원, 파도도 4% 강세고 엑시콘도 1.4% 올라갑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폭 자체는 조금 제한된 모습이고요. 조선주, 오랜만에 또 조선주가 상승합니다. HJ중공업이 5% 강세 27,200원, 그리고 대한조선도 1%, 하나오션도 0.5% 상승합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1,109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38억 원 매수 우위, 기관 1,21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736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61억 원, 15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원 30전 상승한 1,40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지금 약간 대형주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주도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테마주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동제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동제약이요? 제가 어제 상한가도 쳤던 종목인데. 오늘은 2% 떨어집니다. 그래요? 예. 상한가 따라잡기가 어려운 게 많네요. 어렵죠. 네. 그죠? 예. 상한가 간 종목 갖다가 또 매수로 상한가에서 매수한다는 것도 참.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네. 한다는 건데 그 확신은 이제 보통 공부해서 기인을 하면은 좋겠지만 이게 네. 단순히 이제 주가만 보고서 그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네네. 화장실도 못 가고. 근데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네요.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 네.
아니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네. 중인 상황인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앞두고 기업들이 교환사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어떤 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사주 예. 소각을 해버리면은 기업 오너일과 대주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호 지분들이 네. 사실상에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사전에 이제 우호적인 상대방 그 기업들한테 발행을 해서 추후에 있을 그 백기사 역할 네.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서 이비 발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하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비 발행 규모 보니까 실제로 올해 엄청나게 급증을 했더라고요. 지금 아마 작년이 2조 그 연간 총액으로 2조 원대였는데 이번에 지금 9월 달까지 3조대 찍힌 거 보면은 이번에 이비 발행 급증은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통과되기 전에 미리 좀 그 선점을 해놓는 유리한 그 지분을 확보를 해놓는 그 작업의 성격도 내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교환사채는 조금 어떻게 이 금리는 좀 싼가요? 이거는 뭐 기업들의 그 전체적인 뭐 시가총액 관점에서 봤을 때 사이즈나 재무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러한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소각을 하는 것보다는 자사주로 소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 금리를 주고서 우호 세력들한테 넘기는 게 낫다는 판단이 지금 이 같은 교환사채 발행의 급증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자사주를 소각하면은 대주주는 오히려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지분율은 그거죠. 가지고 있는 회사에 있는 지분들 자사주라는 건 회사가 들고 있는 지분이잖아요. 이게 향후에 뭔가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보통 할 때 자사주 가지고서도 이제 그 지분을 활용을 했었는데 그게 의무화를 해버리면은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려해서 저는 이 같은 교환사채 발행의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신다. 어때요? 지금 시장 연말까지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네. 더 괜찮아요? 기대 수익률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뭐 3,400대가 고점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도 뭐 그 소박하다고 해야 되나? 소박하게는 3,600포인트. 좀 더 이제 3,600. 그 욕심을 내보면 3,800포인트까지는 연말까지 저희가 한번 예. 도전해 볼 수 있는 지수대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쪽에서 모멘텀들은 여전하고 네. 우리나라 반도체 레거시 지금 거의 레거시 장세이긴 한데 예. 반도체 전반적인 그 투자 사이클, 메모리 업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도 올해 연중 내내 계속 바닥을 기어가다가 이제 돌아서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분기 때는 저희가 뭐 단순히 뭐 멀티플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네. 기대감으로 증시 끌어올리는 최근처럼 그러한 장세가 아니라 실적 베이스에 기반한 펀더멘털로 올라갈 수 있는 룸들은 더 생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정부 측에서도 증시에 대해서 계속 정책 정상화, 증시 활성화 이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후속 대책들은 저는 나올 수 있다. 가령 뭐 3차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저는 뭐 25%로 그 유권이 완화될 그 세율이 인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같은 정책적인 모멘텀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뭐 저는 연말까지도 지수는 위로 보고 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바이오 섹터 좋게 보셨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약품에도 네. 그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네. 이게 당장 10월 1일부터 그렇죠.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한국도 아마 뭐 유럽이나 일본처럼 최애국 대우 받으면서 그냥 15%로 관세 매겨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애국 대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그 10월 1일에 관세가 발효가 됐는데 네. 10월 20일에 그 체결이 됐다. 그 우리나라 네. 협상이 체결했다. 그러면 그 전에 보는 소급도 해주는 것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바이오주 투자할 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 4월 달에 상호 관세 발표하고 나서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이미 주가에 수개월간에 거쳐서 바이오주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이 의약품 관세 확정은 어떻게 보면 악재의 기정사실화, 재료 소멸 인식 이 관점에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의도 분위기 좋겠네요. 장 좋겠다. 뭐
증권사들 수익도 괜찮을 것 같고. 증권사들은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이제 운용 업계에는 편차들이 크죠. 네. 운용업계는. 네. 이게 왜냐면은 그 9월 달에도 반도체만 가긴 갔었는데 네. 반도체 이외의 주식들은 수단매가 엄청 빨랐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는 뭐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한 달이었고 예. 그 순환매 장세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비중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뭐 뭘 꾸준히 팔로우 안 하고 이거 띄엄띄엄 보는 게 제일 위험한데. 네. 요새 저 직장인들 뭐 점심값 지원 나오고 있습니까? 뭐 나올 걸 아마 그 아직 실행은 아니고. 예, 뭐 저희는 일단 저희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아마 그 연봉이나 이런데 그 월급에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이게 원래는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띄엄띄엄 살피는 데다가 깊이 있게 안 살피니까 네. 질문도 허접하고 참 뭐가 왜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그럼 요즘-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돈 버는 사람들한테 왜 밥값을 주는지 밥 먹기 힘든 사람들 밥 근데 요즘에 지원하는지 근데 점심값 정말 비싸긴 합니다. 네. 말도 안 돼요. 여의도 밥값 장난 그쵸. 아니더만. 네. 네. 요즘에 그러면은 주식 비중, 뭐 채권 비중, 금 이런 쪽 자산 비중 어떻게 두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뭐 주식쟁이니까 주식 주식쟁이. 비중을 높이는 게 맞다라고 주식쟁이. 하시는데 그래도 금 같은 경우는 예전과는 다르게 비중은 그래도 10에서 20% 정도는 아니, 가져가는. 엄청 올랐잖아요, 네. 지금. 예.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 해지에다가 지정학적인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예. 또 안전자산 여러 가지 성격으로 올라갈 만한 그 성격이 내재된 지금 네. 자산군으로 바뀌었고 최근에 금 쪽으로 들어오는 ETF 자금들도 심상치 않거든요. 그 ETF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ETF 운용사들은 글로벌 ETF 운용사들은 금을 더 사야 되는데 예. 그런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금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비중 10에서 20%는 꼭 들고 가는 아, 게 지금도 늦지 않아. 네,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데요, 연구원님은 금값에 대해서는? 금값도 뭐 정확히 뭐 지수 그 가격을 전망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예. 중기적으로 계속 들고 갈 만하다 이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 전망 제시 잘못했다가는 이제 박제가 돼가지고 이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좀 신중하게 방향성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비트코인도 이제 최근에 보니까 시세가 조금 이제 반등하면서 약간 회복 기미를 보여요. 지금 11만 4천 달러대인데 이게 보니까 ETF 쪽도 그렇고 최근에 자금이 조금 유입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비트코인 쪽은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는 좀 그 방향성 탐색 구간에 있을 것 같아요. 방향성 탐색. 워낙 그동안 연초 이후로 셌던 주식 자산군 중 대표적인 예. 하나이니까 여기도 비트코인이랑 뭐 금이랑 주식 같은 경우도 서로 간에 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숨고르게 장세에 있다가 네. 또 올라가고 이 성격이 지금 연초 이후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뭐 주식의 시간이다. 비트코인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무슨 가족들 모임, 집안 모임에 가도 네. 이 조카들이나 이런 뭐 처형들이나 할 것 없이 이제 비트코인 얘기 안 해요. 보니까 너무 벌고 있는 거야. 네. 너무 버니까 얘기도 안 하는 거야. 자랑도 안 부럽습니다. 하고. 네, 부럽습니다. 혹시나 네. 삥 뜯길까 봐 아예 언급을 안 하더라고. 네. 근데 여전히 들고 있는데 와, 요즘 우리 가만히 보면 코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물어본 거죠. 슬금슬금 보니까 예. 여기서 다들 고수들은 여기 짱 박아두고 네. 누리고 있더라고 수익을. 하기야 뭐 더 얘기할 게 없는 게 예나 지금이나 왜 오른지 왜 빠지는지는 뭐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 그렇죠. 가상자산은 심리하고 수급이 곧 펀더멘탈이니까. 뭐. 심리와 수급이 펀더멘탈이다. 예. 그렇죠. 네. 나름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한 연구원님 그래도 좀 그거 뭐야 요 말은 해야지 하는 거 하나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머니쇼 네, 가서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 그 아까 있으면 중간에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아, 있으면 비포장 승차감 도로. 별로 좋지는 않지만 굳이 지금은 내릴 때가 아니다. 아직 저희에겐 갈 길들이 있고 그 갈 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오늘도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0.2% 오름세로 3,438포인트, 코스닥은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강보합 수준입니다. 84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 32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 1,18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은 기관이 1,578억 원 팔아내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이쪽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786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184억 원, 2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1,09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업종명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창업투자와 우주항공, 국방, 기계 섹터가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디스플레이 패널과 생명보험, 방송과 엔터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가 크게 상승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에서 추출되는 칸나비디올, CBD를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마리아나 관련주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머리지가 26%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오성첨단 소재가 8.7% 오름세로 1,783원, 우리바이오가 6.8% 강세로 2,425원대 거래됩니다. 인벤티지 랩도 3.8% 강세입니다. 47,650원이고요. 화일약품이 3.1% 오름세, 거래가 1,17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최근 유리기판을 준비 중인 제조사와 접촉해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을 타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유리기판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FNS테크가 7% 오름세, 거래가 12,770원이고요. 필옵틱스가 3% 가까이 상승합니다. 38,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JNTC가 5% 강세로 거래가 25,200원, PIE도 5% 가까이 상승합니다. 8,73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HB테크놀로지는 5.4% 오름세로 거래가 2,135원입니다. 보안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 장애가 이어지자 국가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는데요.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안주 내에서 파이오링크가 10.7% 강세, 12,3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ICTK가 11.2% 상승하며 16,870원, S2W가 1.6%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 지니언스도 2.4%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7,500원이고요. 나노실리칸 첨단 소재는 2.4% 하락 전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전쟁부가 미래의 잠재적인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한 무기 비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로키드 마틴 등 주요 방산업체에 미사일 생산량을 최대 4배까지 대폭 늘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에 국내 방산업계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HJ중공업이 4.8% 오름세 27,150원, 27,2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i3 시스템이 3.2% 오름세로 83,300원, S&T 다이내믹스가 2.7% 강세로 7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양전기공업이 2.5% 상승하며 28,400원, RF 시스템즈도 4.5% 강세입니다. 현재 5,04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오늘 환율이 1,400원에 출발했는데요. 높아진 환율이 시장 반등세에 제동을 걸진 않을지 외환시장 흐름도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승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이제 네. 9월 마지막 거래입니다. 또 추석 전에 돈 빼려면 오늘 팔아야 되고. 네. 어떻게 팔아요? 그냥 들고 가요? 일단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9월달 예. 시장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번 9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유럽까지도 꺾일 듯 안 꺾이는 시장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정 부분 또 매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공격적으로 채우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주식의 본질적인 부분 두 가지는 지금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 주도 업종이 지금 바뀌진 않았습니다. AI가 여전히 그리고 반도체가 여전히 엔비디아가 여전히 시장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이 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든지 AI 고점 논란 계속 나오긴 하지만 정면 돌파해 나가고 있죠. 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올해 말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큼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더군다나 지금 DDR4의 가격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DDR5 시대에 왜 자꾸 DDR4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가장 붐업했을 때가 사실 올해보다는 작년 그리고 작년보다는 재작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게 DDR4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 그 주변 인프라까지도 다 바꿔줘야 돼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그 바꿀 시간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경쟁사들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2등주, 3등주 후발주자들도 막 쫓아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쓰던 DDR4 제품을 계속 가져다 쓰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DDR5를 지금 만들어놨으니 DDR4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어 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어 관리를 해서 재고가 줄어든 상황에서 더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DDR4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가격을 이제 조금 더 올려받아도 살 수 있게 사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잘 나온 거고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IT에 대한 주도주의 힘은 조금은 변함 없이 추석 연휴를 갔다 와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변수는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셧다운이 될 거냐 말 거냐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셧다운은 저는 기회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쵸. 저희 앞서서도 간단히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 일동제약이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1상 결과를 공개했는데 유의미하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려 뭐 한미약품, D&D 파마텍이라든지 G2G바이오 이런 쪽으로 쏠리거든요. 네. 비만 치료제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딱 하나였는데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최근 주가 흐름 보면 그들이 계속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서로 주가의 힘이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 상황 속에 이제 3등주, 4등주들이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고 특히 최근에 화이자가 예. 결국에 이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또 비만 당뇨 시장에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시장의 규모는 커지는데 경쟁의 어떤 강도 자체도 지금 커진 상황이라서 뭔가 색다른 기술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엘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 포인트였어요. 일단 첫 번째 고함량군에서 기존의 이제 경부용 제품보다 훨씬 더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줬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효과가 좋은 약이면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임상 1상에서 나온 데이터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은 덜하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 어제 이제 상한가에 기록을 했는데 참 시장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정도 대량 거래량을 터져서 상한가를 갔으면 적어도 초반에 갭상승 정도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동제약은 지금 갭하락을 만들면서
오히려 수급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다른 쪽으로 벌써 옮겨 붙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한미약품인데 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임상 스케줄 일정을 봐서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을 지금 재활용해서 쓰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플러스 다른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근손실에 대한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한 또 제품의 어떤 출시 예정들이 있다 보니 또 많이들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쪽에 대해서는 우선은 일동제약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냐 말 거냐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2등주, 3등주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에서 서로 수급 시속 게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제 한미약품이 그 길리어드 기술 수출 이전 계약 소식 나오는 시간이 한 6시쯤이었거든요. 네. 그때 6시에 이게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넥스트 트레이드가 네. 좋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때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네, 시세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응도 못하고 네. 이거 왜 윗골이 왜 달렸지? 이러고 또 그냥 지나가는 반짝 상한가, 네. 애들이 많아서 속상하더라고요. 손이 빨라야 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야, 저 일동제약은 어려서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CF성이 아로나민 골드였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로나민 골드. 정말 귀신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거보다도 저 다음 질문보다도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네.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APR 어제 뭐가 있었나요, 재료가? 뭐 APR 특별하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는데 그냥 뭐 시세가 이 정도 흐름이라면 아마 롱숏 펀드에서 어떤 청산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일단 어제 공교롭게도 APR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라 네. 파마 리서치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한번 반등세는 확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연휴라고 하는 긴 이벤트를 앞두고 가장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적은 섹터를 찾다 보면 예. 지금 APR을 포함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뽑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야 포트에서 빼낼 수 없는 주도주니까 이제 그걸 논외로 치고 예. 그럼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섹터 중에 추석 연휴 전에라도 담아낼 섹터 뭐가 있냐라고 하면 많이들 화장품과 피부 미용 의료를 또 꼽고 그 중에서 지금 APR 같은 경우에는 단연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무비자 입국이 이제 허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뉴스를 보니까 23억 명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23억 명이 중국인 분이. 근데 한국에요? 한국에 어마어마하네요. 23억? 23억 명이. 그래서 이게 가늠이 안 될 아니, 무슨 정도로 말이에요? 지금 중국 인구가 얼마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3억 명. 어? 23억 명. 중국 인구가 얼마인데? 아, 제가 그럼 뉴스 기사를 잘못 봤나 봅니다. 2.3억인가? 2.3억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00만도 네, 2,300만. 2,300만이겠지. 네, 그렇죠. 그렇겠죠. 네. 230만 명도 많은데. 네. 그렇게 2.3억 명일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신다고 하니 결국에는 들어와서 소비를 할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중저가형의 이제 화장품도 화장품이겠지만 결국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또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저는 APR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좀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확장을 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현대백화점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왜 현대백화점을 지금 와서 이렇게 보자라는 거야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올 초에 일본에 자주 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엔화가 좀 저렴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예. 많이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보면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또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조금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적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제품들을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여력들이 되다 보니 현대백화점의 주가도 그런 연유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두나무가 네이버 자회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소식이 뭐 코인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네이버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계속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실 네이버를 좀 바라봤을 때 이 두나무하고의 합병 이야기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두나무하고의 연결고리는 굉장히 또 한 번 주가의 모멘텀이 돼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적극적으로
쪽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이버는 원래 기존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광고 커머스 쪽에서 이미 매출이 좀 잘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하이퍼 클러버 X라고 하는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카카오에 좀 많이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업데이트에 대한 볼멘 소리들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네이버 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난 상황인데 단순히 수급 쏠림이 나타나서 좋다라기보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하고의 이제 지분 구조 변화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쪽에 어떻게 보면 다양성, 그러니까 확장성을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조금은 더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6월 달에 기록했던 29만 8천 원을 단번에 좀 돌파를 하기가 다소 좀 시기적으로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휴도 좀 코앞이라서 당장 오늘 내일 한 번 더 시세가 나와야 좀 될 시기에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좀 다녀오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어차피 네이버는 올해 신정부가 5년 동안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투자하는 기간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저는 여전히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네이버냐 카카오냐 둘 중에 뭐 하나 선택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인터넷 탑10이라는 ETF가 있어요. 아하. 여기에는 지금 카카오와 이제 네이버가 35에서 40%씩 섞여 있고 플러스 이제 뭐 더존 비존과 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섞여 있어서 만약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어렵다면 타이거 인터넷 탑10입니다. 이제 종목 코드 번호가 365000번인데 한번 이 ETF도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 이번에 뭐 업데이트 관련해서 논란이 뭐였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업데이트를 네. 어제 이제 해서 써봤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하고, 불편하고 네. 타 SNS를 좀 약간 베낀 것처럼 이제 구도가 좀 잡혀 있다 보니 카카오톡만의 아이덴티티도 지금 없어질 뿐더러 불편함까지 가중이 됐고 그리고 또 기대를 했던 게 오픈 AI하고 이제 협업을 통해서 정말로 챗 GPT를 카카오에서 이제 실현할 수 있을 거냐 말 거냐 이거였는데 예.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 지금 굉장히 또 많은 불편의 소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편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 카카오도 카카오지만 여기 카카오 뱅크나 페이 이쪽은 네. 움직일 뭐가 없나요? 일단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그 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오너리스크가 지금 구형이지만 실형으로 네. 바뀌게 되면 그러다 보면 가장 큰 피해는 지금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네. 10% 넘는 지분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피해는 이쪽이 지금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러면 이쪽은 오너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그때쯤 볼 수 있지. 지금 여기가 저점이겠거니 매수를 하면 계속 답보 상태에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이쪽은 추후에 오너리스크가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된 다음에 그때 보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보는 한계가 지금 보니까 그 화제가 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경고성, 그 알림성 메시지가 왔었는데 이게 또 주식시장에서는 보니까 이제 보안주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 관련주 이런 쪽으로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과 클라우드도 저도 동의는 하는데 예. 어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건 화재 경보 쪽. 화재 경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화재된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다 보니 예. 또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예. 이건 너무 확대 해석한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이제 시세가 났었던 섹터와 기업들 중에 방금 언급드렸던 전고체라든지 화재 경보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초가 고가였고 종가도 저가 지금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은 저는 빠르게 리스크 대응을 하신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보안은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화재 때문에 보안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플랫폼의 지금 보안 산업은 같이 좀 커져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드웨어로 다 이렇게 깔아두고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특히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실제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특히나 공공주도화의 이제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주도화의 사업에서도 팔로알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저는 우리나라 보안주들도 한 번쯤은 더 연속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뻗어나가기가 지금 참 어렵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상장사들 중에 보안주가 제가 리스트업을 쭉 해보니까 최소 17개 기업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실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나 실제 어떻게 보면 자사 제품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2-3개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라 대표적으로 지니언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라운시큐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공동 인증서 쓰면 이제 이쪽 거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지만 아톤과 같은 기업까지는 한번 괜찮은데 그 외에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함을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꼭 뭐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연휴 추석 세고 와서 네. 좀 길게 봤을 때 우리 김 본부장 방산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거냐 아니면 그 외의 종목을 볼 거냐 하면 저는 한화 시스템을 좀 보려고 합니다. 시스템. 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당연히 대장주이죠. 네. 근데 지금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한화 시스템은 이게 시장 자체가 타겟 시장 자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이라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이거든요. 네. 지금 중동 쪽에서 계속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뭐 방공 미사일 체계 관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화 시스템의 저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방산주들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시스템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대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북한 쪽과의 이야기가 나오면 뭐 빅텍, 퍼스텍, 스페코 이런 작은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이쪽은 안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5조가 넘네 시총이. 그렇죠. PR이 한 20배가 좀 넘어가고. 네. 그렇다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봐서는 그렇게 과하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과한 건 아닌데. 주가 올라온 궤적을 보면은 아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21선도 한번 맞고 61선도 글쎄. 한번 받고 좀 네. 고생도 하고 그다음에 네. 박스권 만들다 올라오면 예. 따라가죠. 그런데 이게 고생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사면 물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포실하게 올라왔어요. 네. 예. 그래서 어려움 하나 없이. 에어로스페이스 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매수를 하면 기대 수익 대비 투자자가 받아내야 되는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55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한국항공우주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시가총액이 10조인데 만약에 조금 더 안전한 쪽,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전한 쪽을 더 안전한 쪽을 보신다면 저는 한국항공우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55조에 올해 상반기까지 받은 수주가 수주 잔고가 19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가총액이 10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낸 어떤 수주 잔고가 7조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이제 주가 탄력이 한 번 더 붙게 된다면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한국항공우주의 수급 쏠림이 조금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대장이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문할 수는 없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과 위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 시스템 혹은 한국항공우주가 그 대안이 될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그 맥락에서 네. 우리가 이제 조방원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네, 조방원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네, 다 정리는 안 했을 거고. 네.
이게 이제 연말까지 내지는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조 쪽으로 네. 이쪽에 제일 많이 언급되고 전문가들의 최애주가 현대마린엔진 같은 거. 네. 여기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10배가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얼마야 이게? 그렇죠. 어마무시한데. 자, 이게 지금 한 96,000원 어라운드에서 이제 81,000원으로 살짝 이제 한번 꺾였는데 네. 조정다운 조정이 이제 살짝 나오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좀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오면 네. 바로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을 바로 합니다. 실적이죠. 그럼 조선주들은 저는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져요. 네. 사실 올해 1분기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실적이 개선. 1분기는? 그러니까 1분기는 개선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2분기는 개선 이후에 얼마만큼 성장을 했느냐.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했거든요. 예. 근데 3분기에 만약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그 성장성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들은 살아남겠지만 약간의 정체되거나 조금은 이 컨셉 미스가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왜냐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조선가, 중고선가가 안 올라간 지 벌써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여기에 큰 수주 잔고가 안 보인 지도 제법 또 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 시즌을 맞이하다 보니 만약에 실적에 미스가 좀 나오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으면 좀 염두를 하시고 예. 그것은 이제 전략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섹터 전체가 실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그래도 1순위로 엔진 쪽은 그래도 봐야 된다. 엔진 쪽 네. 봐야 된다. 앞서 말씀 주신 뭐 현대마린 엔진도 마찬가지고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고 왜 이제 엔진 쪽을 보냐면 유럽에 수주를 하든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든 중국이 수주를 하든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우리나라 엔진이 들어갈 확률이 지금은 시장 점유율상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네. 다른 섹터보다는 타격이 좀 없다. 이렇게 보신 게 저의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로는 피팅 밸브류 기업들이 있어요. 예. 성광밴드, 태광. 근데 이쪽은 사실 우리가 조선주에만 자꾸 이제 붙였지만 조선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피팅 밸브류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해외 이 플랜트 사업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플랜트 사업은 많이 확장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를 해볼 수 있냐면 SMR 산업. 여기에 지금 피팅 밸브류가 지금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조선과 조선기자재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조정이 나온다면 조선 빅4에서는 저는 삼성중공업 있고 기자재 쪽에서는 엔진 그다음에 피팅 밸브류 쪽을 한번 유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방원 나온 김에 네. 두해빌은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게 참 좋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면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면 되기 때문에 다른 쪽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65,000원 위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65,000원 위로 올라와서 플레이가 되어야 저는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즉 이번 주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원전 관련주들이 그렇게까지 주가가 좋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주가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는 크게 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전체 매출에서 여전히 SM을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결국 이제 가스터빈이 지금 메인 제품이라서 이렇게 많이 밀리진 않지만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6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좀 시세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65,000원 위로 올라오지 않고 현재 구간에서 만약 횡보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 아까 HTS를 한번 보시면 121평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과 캔들의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럼 이게 또 붙을 때까지 네. 지지고 볶고 시간이 굉장히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사면 힘들다. 차라리 시세 나는 거 65,000원 시세 올라오면 나는 거 확인하고. 이평선이 캔들 위로 쭉 붙어주거든요. 그것을 좀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반도체 조금 소부장 쪽 여쭤볼게요. 이제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인데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CXL 쪽의 움직임이 좋아요. 뭐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오늘 4% 올라가고 아니면 또 SFA 반도체도 2%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네. 쏠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뭔가 이제 확실하게 막 끌고 가는 종목군들은 없이 예.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것 순환매. 같아요. 예. 이제 엔비디아가 정말 좋은 위치까지 다시 상승을 했지만 오늘 나온 뉴스는 사실 루빈이라든지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 칩 이야기보다 네. 또 로봇을 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보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일부가 순환매가 좀 도는 상황, 네. 혹은 이제 손익비가 좋다라고 보여지는 뭐 케이스텍이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러한 기업들이 한번 이제 시장에서는 좀 테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상승은 오히려 연휴 끝나고 와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오늘 움직임에 지금이라도 사볼까 이렇게 너무 이제 조급하게 뛰어들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저희 좀 다뤄봤던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 또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걸 보면은 시중의 유동성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나 뭐 하도 좀 뉴스거리가 없어서 CNBC 들어가 보니까 대문 기사가 뭐 이렇게 아시아 퍼시픽 쪽에 시장 뭐 혼조세다 그러면서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기다리고 있다 스포트를. 참 어지간히 할 얘기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뉴스가 지금 좀 없죠.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부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